여러분, 오늘은 이제 2학기 문학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말고사가 다가와서 그런지 여러분들의 지금 표정 및 분위기가 수업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자기에 놔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는 다가오고 2학년 2학기의 문학이 오늘로서 진도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문학은 현재 주소는 어떠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다 같이 다 맞추고 끝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이제 다 맞췄다고 손든 친구가 많이 없네요.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요 지문 세트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 개 중에 세 번째 박지원의 능량 시집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내용이 있어서 그 관련 문제를 여러분들이 틀렸을 거라고 나는 추측을 하는데, 왜냐면 그거 말고 틀릴 게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 문제에서 문학 수업이 끝나간 만큼 이제 여러분들도 문학 이론들을 스스로 잘 정리해서 계속 작품 공부를 누적하시고 그다음 문제도 풀어보면서 문학 적응력도 늘리셔야 됩니다. 스스로 자습하고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작품을 접근하고 해석해 나가는지, 그리고 문항은 어떻게 풀고 선지는 어떻게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해야 실력이 늡니다. 수업만 들어서도 실력이 오르지 않고요, 자습만 해서도 오르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얼마나 지금까지 공부량이 많은가에 따라서 자습과 수업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하셔야 됩니다.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여러분들 뭐 인강을 듣든 또 방학 때 무슨 뭐 학원을 가든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겠지만 무조건 하여튼 수업만 100% 다 들어버리면 실력이 안 오르니까 그 자습 비율과 수업의 비율을 적절히 잘 조절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전시가 복합 문항 세트이고요. 세 작품을 살펴볼 겁니다. 이세계 부병루, 그리고 김득연의 산중잡곡, 그리고 박지원의 능량 시집서. 고전시가 두 편이랑 그 다음에 고전 수필 한 편이 드러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세계 부병루를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키워드가 추억의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추억의 장소라고 하면 떠올릴 만한 그런 장소가 있나요? 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딱히 뭐 집 말고는 없는데 뭐 중학교, 초등학교?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 장소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래도 인생의 좀 추억의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잤으니까.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집보다 더 많이 있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추억이라는 단어가 참 애매한 게요, 내가 좋은 기억을 보통 추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줬거나, 힘들었지만 좋은 영향을 줘서 나를 발전시켰거나, 아니면 정말 행복한 기억들이 가득한 이런 것들을 추억이라고 하고, 내가 빨리 끝내고 싶었던 거,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도 일종의 추억은 낼 수 있겠지만 뭐 그것들은 악몽 같은 기억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추억이다,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는 잘 얘기 안 하는 것이죠. 아무튼 추억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이런 현상을 추억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그 임용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임용시험이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임용시험에 크게 관심 없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교단에 서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자리가 임용시험인데, 선생님도 26살 때 이제 임용 준비를 1년 동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밥터디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이런 스터디 그룹이라는 말 압니까? 스터디 그룹. 스터디 그룹을 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과제를 나눠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오고 공유를 하면서 함께 그 공부를 해나가는 그룹을 스터디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밥터디는 뭐냐면 공부는 따로 하고요, 밥만 같이 먹는 거예요. 왜냐면 밥 혼자 먹으면 좀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임용 공부를 할 때 밥터디를 했는데, 그 다른 건 없고 딱 약속이 그밖에 없어요. 밥 먹는 시간만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12시에 도서관 1층에서 만나자, 점심. 그 다음에 5시에 도서관 1층에서 만나자. 5분 기다려봤는데도 안 오면 안 오는 걸로 안다. 가면 뭐 따로 먹었다거나 아니면 오늘 뭐 안 왔다거나 그런 거라서 그냥 12시에서 12시 5분까지 기다렸다가 모인 사람들하고 같이 학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그런 밥터디를 했었습니다. 9월쯤 됐나요? 가을쯤 돼가지고 이제 계속 친구들하고 같이 밥터디를 했었는데, 한 5명. 저녁을 먹고 이제 그래도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저녁을 먹고 이제 도서관을 이렇게 한 바퀴 쫙 돌고 한 바퀴 돌아오니까 가로등이 착착착 켜지더라고요. 가로등이 이제 노란 불빛이 이렇게 쫙 들어왔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거기가 노란 불빛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잘 안 켜지는 F가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1년 뒤에 여기 다시 돌아와서 야, 우리 여기서 공부했었다 이거 하고 이 순간을 추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 밥터디 친구들은 다 같이 입학한 남자 동기들이었거든요. 남자애들 5명이었거든요. 그 남자 중에 한 명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개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내년에도 여기서 공부하고 있을지 네가 알아? 임용이 그게 되나? 실제로 그 당시 경쟁률이 48대 1인가 47대 1인가 50명 중에 1명 되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공부한 친구들도 뭐 자기가 될지 안 될지 나도 확신 없었죠. 뭐 믿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줬죠.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불합격에 불자도 꺼내지 마라. 일단 되든 안 되든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될 거 아이가. 나는 우리가 다 같이 합격하고 여기 와서 이 순간을 추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생님에게는 정말로 추억이 되었고요. 그 친구에게는 1년 더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말 한마디가 그걸 결정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노력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 자아 존중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다가 힘들더라도 자꾸 안 된다. 특히 이 생각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년 한 6월, 7월쯤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공부가 좀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함께 무슨 생각이 찾아오느냐? 1년만 더 하면 잘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게 옵니다. 왜냐면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를 엄청 집중해서 하게 되면 좀 공부 머리가 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청사진이 길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1년만 더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나도 엄청 스멀스멀 찾아왔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1년 더 하지 마시고 그때 끝내야 됩니다. 그걸 찾았으면 그냥 그 길로 계속 가면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 공부를 다 하고 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시험. 그냥 내가 끝까지 노력해가지고 뭐 내년 11월이면 11월 14일 11월 14일 날 내가 완성된다 생각하고 7월이든 8월이든 그때 미완성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밀어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그 공부했던 순간이 추억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도 가끔 오잖아요. 4월, 5월 중간고사 치고 굳이 그렇게 추운 날씨도 아닌데 대학 과잠바 입고 와가지고 굳이 입고 오더라고요. 동아리 후배들한테 뭐 음료수 사와가지고 그 사실 여러분들 위해서 오는 게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오는 거죠. 와서 막 과잠바 입고 커피 막 이렇게 여러 사주고 하면 동아리 후배들이 선배 너무 부러워요. 막 어디 가서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좀 하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추억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학교 친구들 보니까 선배들도 좀 대학 잘 가야 학교에 오더라고요. 아니면 진짜 연락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이 백양산 자락이 여러분에게 추억의 장소가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들을 잘 관리해서 좋은 추억으로 이 국제고가 여러분한테 남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의 어떤 추억이 담긴 장소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와의 추억이 담긴 장소가 있을 수도 있겠죠. 누구랑 같이 갔냐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에 가게 되면 지금보다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아마도요. 뭐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고 못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보다 비율상으로 높아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에 가서 특히나 같은 과나 같은 학교에서 여러 명을 사귀는 경우, 오래 사귀는 친구도 있지만 자주 바뀌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여러 명을 사귀게 될 경우 꼭 이걸 주의하도록 하십시오. 웬만하면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특히 추억에 관련된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학교 앞에 식당에 어디 가면 내가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하고 많이 가던 식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너무 익숙한 장소가 돼버리면 야 여기 저번에 그 왔다가 저번에 그거 시키자 이러면은 옆에 친구가 얼굴이 나는 너랑 여기 처음 왔는데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1년에 한 번씩 시리즈로 나오는 그런 영화 1탄, 2탄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1탄은 얘랑 보고 2탄은 쟤랑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하면서 야 우리 작년에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하는 순간 영화관에서 나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추억이라는 것을 이제 누군가랑도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장소에 찾아갔을 때 추억의 장소에 찾아갔을 때 그 장소가 변해버렸으면 또 변한 대로 어떤 감회가 있을 것이고요. 오랜만에 갔는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또 변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감회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세계 부병루라는 작품은요.
옛 고구려의 성터를 보면서 변해버린 고구려에 대한 작가의 화자의 감회가 드러난 시입니다. 이 사람은 그 성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이 시의 장르는 무엇인가요? 갈래는 뭔가요? 갈래가 뭐예요? 한시죠. 그럼 한시 중에서 한시의 형식은 뭔가요? 오원? 자, 유시. 이번 기말고사 때 내가 이 시구를 싣고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오원 절구의 한시이다. 여기는 내가 지금 6번째 수가 드디어 이게 X라고 하네. 다들 오원 절구밖에 모르나 봐. 오원 절구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절구는 사행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율시가 팔행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12행 이상을 배율이라고 합니다. 5글자가 되어 있으니까 5원. 그 다음에 8줄이니까 8행이니까 절구가 아니라 율시가 맞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범위에는 고전시가에 관한 이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냈다는 말은 아닙니다. 냈을지 안 냈을지는 모릅니다. 나는 아는데 너희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의 머리를 잘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수능에는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문학을 배웠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 배우는 모든 과목이 다 나중에 꼭 수능에 치기 때문에 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따 보면 오원 율시군 이 정도 말할 수 있을 상식은 나는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가르치는 거니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영명사는 절 이름이니까 뭐 굳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부병로에 올랐네 하고 부병로도 의미를 둘 필요가 없지만 각 줄을 달아서 해석을 해주고 있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 있는 누각이라는 거죠.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이었고 지금의 거기에 어떤 높은 곳에 있는 누각이 부병로라는 거죠. 그래서 영명산을 지나다가 부병로에 올랐는데 뭘 봤느냐? 텅 빈 성에 조각달이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은요 지금은 관광용으로 쓰지만 이 당시에 성을 관광용으로 지었을까요? 외국인들을 유치해가지고 이 관광 자원을 개발하자. 이래서 성 하나 지어봐라. 옛날에 그렇게 성을 지었을까? 아니죠. 옛날에는 왜 성을 지었습니까? 실제 삶의 공간, 방어 요새였던 거죠. 그러니까 성이 졌다는 것은 거의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으며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텅 비었다. 그러면 그 성을 지은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망한 성이니까 텅 빈 성이겠지. 거기에는 딱 조각달, 한참 달이 떠 있으니까 이 텅 빈 성을 더욱더 쓸쓸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배경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가 늙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천년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은 이 시간이 오래 흘렀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바위가 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위가 늙으려면 돌이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러면 돌의 변모가 느껴질 정도로 시간이 어떻게 됐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성이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천소는 지금 어느 곳에서 노리는가? 기린마는 고구려의 동명왕이 탔다는 말이고요. 천소는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를 해석할 때 다른 걸 갖고 와서도 해석해야 되지만 시 안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텅 빈 성을 보면 뭘 떠올렸다는 거죠? 기린마와 천소를 떠올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텅 빈 성을 원래 채우고 있었던 존재가 고구려의 동명왕이며 동명왕이 탔던 기린마잖아요. 그럼 얘들이 없는 것을 보면서 화자는 기뻤을까요? 아니면 좀 슬펐을까요? 슬펐겠죠. 슬펐. 그래서 이러죠.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분다. 휘파람을 왜 부는 거냐는 거죠. 왜? 보통 우리가 휘파람을 신날 때 불지만 여기서는 지금 신나는 휘파람이 아니겠죠. 망한 나라를 보면서 그 망한 나라를 세웠던 동명왕 떠올리고 어떠면 고구려의 어떤 그런 기상이라든지 고구려의 잘 나가던 그 모습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는 고구려의 텅 빈 성터만 남아있으면서 휘파람을 불어요. 그러니까 이 망한 고구려에 대한 추억하는, 어떻게 보면 망한 나라에 대한 슬퍼하는 그런 그 구슬픈 음악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을 합니다.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른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자, 오늘도 푸르고 저절로 흐른다 라는 것은 산과 강은
뭐를 대표하는 아이들이야? 자연. 자연이지. 자연은 어떻다는 겁니까? 변하지. 오늘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변하고 있는 것은 뭔데요? 인간. 황빈성, 천손, 고구려, 망해버린 나라와 인간의 어떤 역사와 유한한 인간의 역사와 대비되는 무한한 자연을 제시하고 있죠. 자연과 인간을 대비시킴으로써 자연의 무한함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인간 역사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 역사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요 내용이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데 아마 처음 읽었을 때 이게 잘 안 와닿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뭐 하라 그랬습니까? 보기를 읽으라 그랬죠. 보기. 이 시와 관련된 보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에서 구병루는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는 공간이라고 말해줬네요. 유한한 인간사 그리고 무한한 자연을 대비시키는 공간이 뭐예요? 부병루예요. 부병루에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텅 빈 성이 보여요. 텅 빈 성을 보면서 유한한 인간사에 대해서 느끼는 거죠. 하지만 달은 떠 있고 천년의 구름이 있고 늙은 바위가 있고 강도 흐르고 산도 풀어요. 그러면서 자연은 이렇게 변함이 없는데 인간의 이 역사는 금방금방 변하는구나.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이런 노력들이 쓸데가 없는 거구나. 허무한 거구나 라는 무상감에 젖는 거죠. 부병루가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는 것, 이런 자연들은 변함이 없지만 인간은 변함이 있어요. 역사적 전환기, 고구려의 위기, 고구려의 멸망 하는 그 순간에 고구려의 수도인 빈성과 고구려를 건국했던 천손이나 동명왕이 없음을 통해서 그렇게 부강했던 고구려도 오래 가지 못하고 위기에 처했구나, 망해버렸구나 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돌다리에 기대해서 휘파람을 부는 것은 콧노래가 아니라 변해버린 고구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역사의 무상감을 담은 구슬픈 곡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고 작품을 해석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개의 부병루였습니다. 다음은 김득연의 산중잡곡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 산중잡곡의 산중은 산 가운데, 산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산중잡곡이에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분위기나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내가 어떤 장소를 좋아하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나는 호캉스보다는 글램핑이나 아니면 펜션에 가서 약간 자연 바람을 맞으면서 노을을 보면서 숯불에 고기 구워 먹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행복을 느끼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또 이런 장면이 되게 좋아요. 막 같이 얘기를 하면서 숯불에 고기가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고기도 좋아하고 그런 분위기도 좋아하고, 사실 이번 여러분들 수학여행 갔을 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사장님과 많이 소통하는 가운데 뭔가 좀 사장님이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많이 못 만들어줬던 것 같아. 나는 그래도 반별로 이렇게 불판씩 하나씩 놓고 담임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서 오래도록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원했는데 불판이 너무 적으니까 고기가 순환이 안 돼서 참 좀 아쉬웠습니다. 진짜 제주도의 푸른 밤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별로 푸른 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또 다음에 여러분들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어떤 장소나 분위기가 다른데 오늘 이 화자는, 산중잡곡의 화자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났는지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수입니다. 와룡산 날인 아래. 와룡산은 그냥 산 이름이니까 산이 내려온, 그러니까 산줄기가 뻗어 있는 아래 반무당을 새로 연희하고, 반무당은 뭐라 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연못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줄기가 뻗은 아래 연못을 하나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연못을 만들었더니 티끌없는 거울에 산영이 잠겼구나. 영은 그림자 영자입니다. 그림자 영자. 산 그림자가 티끌없는 거울에 잠겼대요. 여러분, 이 거울은 뭘까요? 거울을 거기 갖다 놨을까요? 화자가? 아니죠. 이 시를 해석할 때는 하여튼 시에 있는 걸 활용을 하라고. 연못을 새로 만들었더니 그 연못에 뭐가 비친 거예요? 산의 그림자가 비친 거예요. 그러면 티끌 없는 거울의 원관념은 반무당이 되는 거죠. 새로 연 작은 연못. 그러니까 깨끗한 아주 티끌 없이 맑은 연못에 산 그림자가 비치니까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 싫다고 말하는 거겠어요, 이거? 좋다고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이 화자의 경영하는 뜻, 경영이 뭐예요? 뭔가를 계획하고 조직하고 운영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뭘 경영했는데요? 반무당을 경영했죠. 반무당을 새로 만들었잖아. 내가 이렇게 연못을 새로 만든 이유는 뭐다?
그것을 보려 하는 거다. 어떤 거? 티끌 없는 거울에 비친 상그림자. 이거를 보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 다 만들어 나니까 어떻다? 매우 좋다. 매우 만족스럽다. 와, 이 봐라, 이 멋진 전경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연을 보고자 하는 계획, 그리고 그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4수입니다. 도원이 있다 해도, 여러분, 도원은 무릉도원을 줄여서 얘기한 겁니다. 무릉도원은 도가에서 얘기하는 이상향, 도가는 주로 어떤 사상입니까? 무의자연, 자연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그것을 무릉도원이라고 합니다. 무릉도원. 그 도원이 있다고 했는데 예전에 듣고 한 번도 본 적은 없었는데, 흥하이 만동하니 이거 읽어보면 이제 노을이 들어온 거예요. 이 골짜기에 노을이 쫙 산에 비치니까 이게 진짓, 짐짓, 아마, 대충 거기로다. 여기가 어디다? 무릉도원이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 기숙사 올라가가지고 저 소학사 앞에서 우리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거 한 번씩 여러분 사진 찍어 올리더만. 그 노을 예쁠 때 보라색 이렇게 물릴 때 사진 찍어 예쁘다고 찍는 거잖아. 네. 근데 우리 학교에서 본 그것도 그런데 정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본 그 모습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어디 같다? 거기 무릉도원 같다. 고을에 이 노을이 지니까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몸이 또 어떻느냐? 무릉인인가 하노라. 무릉인이 뭐겠는데? 무릉도원에 사는 사람이지. 근데 무릉도원에 사는 사람이처럼 여겨지는 건 여기가 뭐처럼 느껴지는 거죠? 무릉도원처럼 느껴져요.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는 만족감. 무릉도원과도 같은 이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는 만족감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다음, 내 빈천을 보내려 한들 이 빈천 리게 가며 나의 가난함과 이 신분을 보내려고 해도 갈 데가 없고 남의 부귀를 오라고 해도 올 데가 없다. 내게 오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보내지도 청하지도 말고 내 분수대로 살자. 나한테 맞게 살자. 뭐 내가 안 좋은 걸 보내고 남이 좋은 걸 부러워하지 말자. 자식 가난이나 부귀를 생각하지 말고 속세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분수대로 살겠다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강과 호수, 즉 자연에서 살면서 지은 시들을 강호가도, 강호가사, 강호시조라고 하는데, 강호시조의 많은 내용이 어떤 분수를 지키면서 사는 게 맞는 거다, 좋은 거다 라고 얘기하는 시조가 많은데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다만 한간 초가집에, 한 칸짜리 초가집에 세간은 어떤 살림살이를 얘기합니다. 살림살이가 많기도 많구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도 있고 책도 있고 벼루도 있고 붓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거? 열거, 열거하고 있죠. 세간이 많다라고 지금 열거법을 사용해서 나타낸 겁니다. 이 세간 가지고 아니 즐기고 어찌 하겠는가라고 어떤 표현하고 있어요? 서리적인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묻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즐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즐기면서 살지 뭐 이런 거죠.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즐기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어와 번님네야 친구들아 모두 죄다 와라. 모두 친구들이 죄다 온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이 산정,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이 늙은이 자신이 오늘날 더 즐거워요. 왜요? 모두 다 왔으니까. 친구들 불러놓고 아마 이 MBTI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삶이 오늘 즐겁잖아요. 안 그러면 아이였으면 혼자 살 건데 친구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비록 임심노욱하나 숲이 우겨져 햇빛이 들지 않아 길이 어둑하니까 여기 산정에 찾아오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자주 와라. 왜? 친구들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확실히 이죠. 계속 오라는 걸로 봐서 덧들의 방문으로 인한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사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노래한 총 49수나 된 연시죠. 김득연의 산중 작곡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죠? 별로 안 어렵죠. 이 다음 게 어려웠죠. 박지원의 능량시집서. 여러분들 그 시라든지 수필이라든지 특히 문제화로 되어 있는 작품을 만날 때 평소에는 쓰면 안 되는 거지만 읽거나 이해하거나 문제를 풀 때 쓰면 좋은 사고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평소에는 이분법적 사고가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를 풀 때 복잡한 글을 이해할 때 특히 국어에서는 이분법적 사고를 쓰면 좋을 때가 많아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렇게 나눠 읽으면 굉장히 좀 단순하게 이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달관한 사람에게는 괴이한 것이 없으나, 달관이 뭡니까? 초월한 거예요. 넘어선 거, 넘어선 거.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이 한 단계 넘어서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달관한 사람한테는 괴이한 것, 이상한 거죠. 나쁜 거죠. 괴이한 것이 없으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속인, 일단 생기부터 속사람, 속세. 그 선비들은 속세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사는 이 속인들에게는 의심스러운 게 많대요. 이른바 본 것이 적으면 괴이한 것에 여기는 것이 많다. 그러면 속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본 것이 적어요. 본 것이 적다 보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반대로 달관한 사람은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속인이 본 것이 적으니까. 달관한 사람은 본 것이 많겠죠. 그런데 그 달관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일일이 전부 다 바뀌었느냐라는 거죠. 전부 다 바뀌었느냐.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생각해보고 10가지를 보면 100가지를 마음속으로 상상해 봤기 때문에 달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000만가지 괴기한 것들이란 오히려 사물에 잠시 붙은 것들이고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있고 사물의 운수함이 무궁무진하다. 자, 이까지를 정리하자면 달관한 사람은 하나를 봐도 상상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함으로써 다양한 것을 알게 됨으로써 괴이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에 비해 본 것이 적은 자 누굽니까? 속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해오라기를 기준으로 까마귀가 검다고 비웃고 오리를 기준으로 학의 다리가 길다고 위태롭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인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본 것이 적은 사람이라고 했죠. 이 속인이 세상을 살면서 새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근데 오리를 처음 본 거야. 아, 이것이 새로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오리 이꼴 새, 새는 오리 이래가지고 새 모양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학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보이겠어요? 새는 오리처럼 생겨야 된단 말이야. 다리도 짧고 튼튼하고 이래야 되는데 학은 다리가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저거는 위태한 새라고, 위태한 거라. 새는 원래 짧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걸 기준으로 판단해버려. 그래서 괴이할 것이 없잖아. 학은 그냥 길게 생겼잖아. 근데 이상하다 생각하고 지 혼자 화내고 한 가지 일이라도 제 생각하고 같지 않으면 모조리 모함하는 거예요. 학은 위태하다고 하는 것은 모함하는 거죠. 자기가 본 걸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본 것이 적은 자는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만물을 모함한다. 야, 저 까마귀를 봐라. 깃털보다 더 검은 것이 없지만 호련 황금빛이 번지기도 하고 햇빛 비으면 황금빛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연한 녹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해가 비치면 자주색에 그 다음에 빛이 색으로 바뀐다. 그렇다면 내가 그거를 푸른 까마귀라 불러도 되고 붉은 까마귀라도 불러도 된다. 그 세 개는 본래 일정한 색이 없는데도 내가 눈으로 먼저 그 까맣다라고 정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까맣다라고 정했다는 것은 눈으로만 정한 게 아니라 보지도 않고서 마음속으로 까마귀는 다 까매 라고 정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좋은 태도입니까? 나쁜 태도입니까? 안 좋은 태도죠. 눈으로든 마음으로든 대상의 속성을 정해버리면 안 된다. 왜? 대상의 속성은 다양하니까. 아, 까마귀를 검은색에 가두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다시 까마귀를 기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색을 가두어. 까마귀가 과연 검기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푸른색도 있고 붉은색도 그 다 검은색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검은색을 일러 어둡다고 하는 것은 비단 까마귀만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검은색도 모르는 거래요. 왜냐하면 물은 검기 때문에 사물을 비출 수가 있고 여러분 밤의 호수를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밤의 호수. 밤의 호수는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이죠. 근데 뭘 비출 수 있습니까? 달을 비출 수 있고 별을 비출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검기 때문에 사물을 비출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옷칠. 지금은 거울을 저런 식으로 쓰지만 옛날에는 까만 옷을 칠해가지고 거울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거울이 될 수 있는 것도 검은색이기 때문에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까닭에 빛이 있는 것 치고 빛이 있지 않은 것이 없으며 형체가 있는 것 치고 맵시가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즉 모든 사물은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세상에는 달관한 사람은 적고 속인들만 많으니 내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 말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예요. 이 말을 하면 비판하는 거잖아요. 하면 내가 욕먹겠죠. 니 뭔데 이런 소리 하노?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비판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속인들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속인들이 화를 낼 게 뻔한데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무슨 까닭일까? 무슨 까닭이겠어요? 욕을 먹더라도 바른 말을 해서 깨우쳐 주겠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시의 이 수필의 주제는 달관한 사람은 상상을 통해서 한번 인식해서 여유가 있고 다양한 응수가 가능한데, 즉 괴이한 것이 없는데, 반면에 속인들은 고정관념을 정하여 자기 기준과 다르면 사물을 괴이하고 한다. 깨우쳐라 임마들아. 이게 이 시의 주제, 이 수필의 주제인 거죠. 학기초에 선생님이 2003년 6월 고2 모의고사 북세곡 기사는 연장수 생각 이 고전 시가 2개 현대수필 묶은 지문을 여러분한테 수업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시 2편 수필 묶어놨습니다. 근데 최근 여러분 고3 수능의 출제 경향은 현대시에다가 수필을 묶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육모, 구모, 수능 3개 다 살펴봐도 현대시에다가 수필을 묶어가지고 6문항 출제한 게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뭐 수필이 고전에 묶이든 현대에 묶이든 수필을 읽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조금 짧게 끊어가지고 수필의 주제를 파악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필의 주제를 파악하고 나면은 아마 묶여서 나오는 문제가 한두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실제로 풀어볼게요. 26번 가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1번에 문답 구조가 나왔습니다. 문답 구조가 나오려면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는 기본적으로 독백체가 많습니다. 혼잣말 하는 거예요. 근데 독백체가 안 되려면, 혼자 말 안 하려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청자. 근데 청자가 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시에 나오면 명시적 청자, 시의 표현에 드러났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번 현대시 22번인가 23번에 1번 선택지에 명시적 청자가 등장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하고 있다가 선택지 1번에 그대로 나와 있는 선택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답 구조, 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 형식, 이 3개를 세트로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혼자 말을 하고 청자가 드러나지 않으면 독백체입니다. 이 시는 그렇습니다. 가을은 혼자 말하고 그냥 내가 뭐 부병로를 지났다, 그러니까 뭐가 있었네, 옛날 사람 생각난다, 어디 갔냐 하고 지 혼자 말하거든요. 근데 청자가 등장을 하면 내가 말을 걸 수 있고, 단순히 말만 걸면 말을 건네는 방식. 청자가 나에게 말을 하면 대화체. 근데 대화를 했는데 서로 묻고 답하면 문답법. 여러분 이번에 국악의 북세곡 배울 때 암행어사랑 백성들 대화했잖아요. 어디로서 쫓아오면 어디로 가려는 거 하니까 뭐뭐뭐뭐 하면은 죽을 것 같아서 이런 고로 가노메라 하고 대답하더라 아닙니까? 그런 게 문답 구조입니다. 자 2번 명령형 어조. 명령 어조가 나오려면 끝에가 어떻게 끝나야 돼? 뭐뭐 해라 아니면 뭐 어라 이래 돼야 되죠. 근데 보시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되고요. 자 3번째 반어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고쳐야 한다. 여러분 이 반어적인 표현이 시에 쓰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거의 답이 안 됩니다. 제가 나오면. 반어적인 표현을 뭐를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하지? 실제로 말하려고 하는 거와 다르게. 그렇죠. 내 말하고 반대로 말해요. 내 속하고.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가 발음법을 제일 많이 쓰는 건 친구 놀릴 때 쓰거든요. 시험 기간이라서 아침에 여러분 머리를 정리를 못하고 친구가 반에 들어왔어요.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니 오늘 머리 신경 좀 썼네. 오늘따라 머리 헤어스타일 장난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내 속으로 뭐라 생각하든 니 머리 오늘 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표현을 반대로 신경 좀 썼네 이렇게 말하면 약간 놀리면서 유머 있는 발언이 되지. 물론 너무 심하게 하면 친구가 기분 나쁘면 안 되겠지만 그럴 때 쓰는 게 반어법이거든요. 즉 반어법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속마음은 창민이 오늘 수업 태도가 너무 좋다. 선생님의 이 표현이 반어법인지 진실인지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나의 마음을 알아야 돼. 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표현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반어가 쓰인 시의 대표적인 예가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이라는 시가 있어요. 김소월의 먼 후일이라는 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뭐뭐뭐뭐뭐 하다가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이렇게 해요.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생각해봐. 오늘도 안 잊었어. 어제도 안 잊었어. 계속 반복되지. 어제 오늘 어제 오늘. 계속 잊지 않고 있다가 그때 님을 만나는 그때 나 잊었어요.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야. 너무너무 님을 그리워하고 있었다가 보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상한 거지.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는 말을 반대로 난 님을 잊었어요. 안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근데 마음은 너무너무 보고 싶었거든. 그런 게 뭐예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런 시가.
그래서 이 시에는 반어적인 표현 없고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4번 색채와의 대비. 여러분 색채와 대비되려면 색깔이 2개 이상 나와야 됩니다. 차이 나는 색깔이. 근데 여기에는 푸르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이 안 됩니다.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만들면 시간이 지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상태는 눈에 보이죠. 바위가 늙었다. 이게 뭐예요? 시각적으로 형상한 거니까 답은 5번. 자, 29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수 대상이 지닌 속성을 활용했어. 티끌이 없는 깨끗한 속성을 활용해서 지향하는 가치나 이런 거 보고 싶다. 드러냈으니까 1번을 맞죠. 2번. 아름다운 경치에서 이상세계의 면목. 무릉도원 이야기하고 있잖아. 무릉도원. 3번. 세속적 가치에 집착하지 않고 분수. 내 말 빈천부기 필요 없다. 내 분수대로 살리라. 내용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맞습니다. 4번. 화자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즐겨 쓰는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까 뭐라 그랬는데 아니 즐기고 어이하니 즐기겠다라고 했잖아. 근데 반대로 써놨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4번이 틀렸어요. 5번. 화자는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 자주 오기 희망하죠. 오니까 즐겁다. 계속 오세요. 하니까 5번은 맞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30번. 아까 이거 보기 그거네요. 작품 속의 공간은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장치로 부병루는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한 타락한 공간. 역사적 전환기를 맞는 지식인 이거 누군데요? 화자가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화자가 역사 유한함에 대해 무상함을 느끼는 공간이 부병루. 산중은 만족하면서 즐기면서 늙어가는 장소. 그럼 1번. 텅 빈 성에서 역사 유한함을 느꼈죠. 그러면서 구름과 바위를 보면서 이 자연에 비해서 인간은 무상하구나 느끼고 있잖아요. 자, 돌다리에서 휘파람을 부는 화자는 역사적 전환기의 지식인인 천손을 떠올리며 쓸쓸함. 여기서 역사적 전환기도 드러났고 쓸쓸함도 맞는데 틀린 게 이것 때문입니다. 역사적 전환기의 지식인인 천손이라고 하면 지식인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천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천손은 역사적 전환기의 지식인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역사적 전환기의 지식인은 누군데요? 화자예요. 화자. 그래서 사실 이거는요 맞는 말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지워버린다. 역사적 전환기의 지식인이 천손을 떠올린 거죠. 지식인인 천손이 아니고 지식인이 천손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산과 강의 변함없는 모습은 대비돼서 무상감. 맞네요. 4번. 화자는 만족감. 맞죠? 5번. 화자는 늙은이 즐기고 있음. 이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2번. 31번입니다. 자, 요거는 그 능량시집서.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다. 좋은 거 나쁜 거 생각해. 좋은 거 나쁜 거. 봐봐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거 나쁜 태도. 대상의 외향에 얽매이지 않고 속성을 파악하는 거 좋은 태도. 그래서 반습적인 태도는 나쁜 거. 열린 사고는 좋은 겁니다. 1번. 한 가지 인이라도 다르면 만물을 모함하는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나쁜 거지. 하나라도 틀리면 잘못됐다. 나쁜 거지. 그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 태도.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나쁜 거는 나쁜 거. 1번은 맞네. 2번. 까마귀를 푸른 까마귀나 붉은 까마귀로 보는 것이 모두 옳다고 여기는 것은 좋은 거. 다양한 성 인정하니까 좋은 거. 대상의 참모습을 파악하는 데도 좋은 거. 좋은 거는 좋은 거. 3번. 까마귀에 일정한 색이 없다라는 인식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일정한 색이 없잖아. 안 정해져 있잖아. 근데 대상의 외향보다 마음속으로 정한 속성에 주목하는 거. 여러분 눈이든 마음이든 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나쁜 거라고 했죠. 3번 틀렸습니다. 4번. 검은색을 일러 어둡다고 하는 거 좋은 거 나쁜 거? 검은색이 어두운 색입니까? 나쁜 거야. 그리고 관습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는 거 나쁜 거죠. 나쁜 거는 나쁜 거. 5번. 달가는 사람, 이거는 좀 다릅니다. 달가는 사람이 적은 형식에서 입을 안 다물고 계속 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 의도니까 이거는 맞아요. 틀린 거는 3번. 좋은 거는 나쁜 거라고 한 게 틀린 겁니다. 자, 마지막 A와 B. 이거 너무 쉽다. A는 무릉인, B는 속인. 무릉인은 이상세계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 속인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못 보는 사람. 과거에 대한 후회, 만족하고 있는데 뭔 후회야? 땡. 2번. 화자가 누리는 삶에 대한 자부심, 만족하며 살고 있잖아. 그럼 뒤에 볼까? 속인, 필순이가 경계하는 삶의 태도. 부정적인 거 맞죠? 그러니까 A는 B는 2번 답. 이런 식으로 A, B 비교해서 이렇게 푸는 문제는 이게 각각이 뭔지 알아두고 하나씩 지워가면서 풀면은 바로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3편의 작품을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 학기 동안 고생 많았고 계속해서 정진하여
문학을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